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이혼하게 된 이혼녀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더럽다라는 단어의 기준이 어디쯤 되나요? 저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더럽다, 안 더럽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부부라면 같이 살면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부부들이라면 그걸 맞춰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 결벽증에 준하는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솔직히 나머지 한 사람은 엄청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도 그런 부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무척 깔끔했어요. 저는 평범했죠. 아침은 머리 감고 저녁엔 샤워하죠. 화장실 다녀오면 손 씻고 식사하기 전 요리 전에 손 씻고 빨래는 속옷과 수건은 각각 따로 빨고 타올은 고온 스팀으로 빨래해요. 집 청소는 일주일에 3번, 화장실 청소는 일주일에 2번. 요리할 때는 일회용 장갑 끼고 설거지 해가며 하고. 보통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아내라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라면 그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깨끗한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남편은 과도하게 깔끔하게 굴었어요. 돌바닥에 앉는 것도 더러워서 안 되고 노점에서 파는 음식도 더러워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연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을 만날 때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좋다고 결혼했어요. 이제는 인정해요. 제가 경솔했다는 걸요.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이 저와 맞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영업직으로 거래처 직원과 함께 들른 곳이 저의 카페여서 그 인연으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죠. 1번, 2번, 그렇게 몇 번 남편이 들르다 보니 저도 그렇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저희는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생각하게 될 정도가 됐죠. 남편도 저도 그다지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될 일들이 없다고 단정지어 생각했던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남편의 깔끔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시모도 깔끔함의 수준이 남다르더라고요. 결혼 초기에는 그런 시댁의 가풍과 남편의 생각을 존중해서 열심히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잘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요. 그때가 김장철이었기에 시댁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김장이 다 될 무렵 김치와 수육을 먹으러 왔고요. 시모는 제게 시부가 먹을 막걸리를 1~2병 사오라며 저를 심부름 보냈어요. 그렇게 나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을 올려보낸 뒤 마트에 가던 저는 카드를 쓰고 지갑이 아닌 가방에 넣어뒀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돌아와 시댁으로 향했어요. 돈 없이 막걸리를 사러 갈 수는 없으니까요. 시댁 현관은 김장으로 인해서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큰 소리를 내기 좀 그러니 소리 죽여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쪽 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짜증나 죽겠어. 우리 와이프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지? 여기 와서는 그나마 관리하는 거야. 집에서는 살림을 진짜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청소도 매일 안 하고 빨래도 쌓아놓고 해. 진짜 옆에 있으면 막 짜증이 날 때가 한둘이 아니야. 그래? 우리 집에서 하는 거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못 참을 정도니? 미치겠어. 살림살이 만지기도 싫고 집에서는 밥도 먹기 싫을 정도야.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정도거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더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이게 기본이었고 솔직히 남편 때문에 더 열심히 청소한다고 했는데 남편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건가 봐요. 만약 남편이 그렇게 느꼈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시댁에 와서 시모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모른 척 하려니 저런 소리 또 하고 다닐 것 같고, 지금 들어가서 지랄하면 김장하러 온 건데 분란만 일으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았어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지금 도착한 것처럼 굴었어요. 카드를 놔두고 갔네요. 돈도 없이 막걸리 사러 갈 뻔했어요. 그러면서 들어가 카드만 들고 나와서는 밖으로 가는 길 내내 남편을 어떻게 조질까 그 생각만 했어요. 솔직히 제가 잘못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잘못하고 말고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서로의 기준이 다른 것뿐인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더러운 사람이 됐다는 게 참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짜증났거든요. 게다가 제가 더럽다면 본인이 알아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뒤에서 지적질만 하냔 말이죠.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나 더럽다고 한 이야기 들었어. 솔직히 나는 내가 더럽다기보다 자기가 너무 깔끔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방 따로 나눠 쓰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각자 알아서 살림해. 그래야 당신 눈에 거슬리지 않을 거 아냐. 당신은 당신 방만 신경 쓰고 나는 내 방만 신경 쓰고. 그럼 됐지?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변명하더라고요. 그 말 들었어? 아니,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조금 거슬린다는 생각으로 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잘 알겠어. 그러니까 따로 하자고. 그래야 당신 마음에 들고 나도 덜 피곤한 거 아냐. 저의 강경한 말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한 점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 상황을 풀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불평불만을 듣고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손 하나 움직이지 않는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림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줄 생각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요리, 빨래, 청소 전부 제 것만 했어요. 절대로 남편 몫은 따로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설마 방만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살림도 따로 해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솔직히 내가 여태까지 생각이 짧았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마디만 나한테 해줬어도 내가 미리 이렇게 살림을 나눴을 건데. 아, 그 음식 먹지 마. 내가 한 거야. 더러워서 어차피 먹지도 못할 거 뭐하러 억지로 먹으려고 해? 그러지 말고 사서 먹거나 밖에서 먹고 와. 시간 되면 당신이 만들어 먹던지.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면서도 화가 났지만 참았죠. 화를 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음식을 바라보더니 지갑을 챙겨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각자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남편이 못 참겠는지 2주 정도 지나니 저한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이 화가 많이 난 건 알겠어. 그치만 빨래도 안 해주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해? 그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해주고 싶긴 한데 내가 해줘도 당신이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왜 내가 해줘야 하는데? 당신도 집에 돌아오면 빨래 돌릴 시간 정도는 있잖아. 어차피 둘 다 바쁜데 알아서 하자. 나도 요즘엔 바쁘거든. 그치만 그게 마누라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럼 밥이라도 좀 해줘. 사 먹으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 밥은 더더욱 안 되지. 내가 해준 밥 맛있게 못 먹지? 그냥 당신이 해서 먹어. 당신 손으로 해 먹어야 확실하고 깨끗하게 느낄 거 아냐. 괜히 남이 해주는 밥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식사는 자기가 알아서 해 먹자. 남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제가 더러우니까 안 된다는 말만 듣게 됐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시모가 만든 반찬이었죠. 남편은 제가 해주지 않을 걸 알고 시모 반찬을 가져왔어요. 식사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솔직히 제가 점점 그 상황이 더 편해지고 있을 무렵에 결국은 터질 게 터져버렸어요. 시모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네,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너, 네 남편 밥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어떻게 애가 매번 우리 집에 와서 반찬을 얻어가? 걔 반찬 신경 쓰는 것도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어머님, 죄송한데 남편이 제가 살림을 더럽게 한다고 저번에 어머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아무래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살림을 따로 살고 있어요. 저야 밥 해주고 싶지만 상대방이 더럽다는데 어떻게 계속 해주겠어요? 그것도 못할 짓이죠. 제가 그 말을 꺼낼 줄 몰랐던 시모가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니? 아니, 걔가 그런 의도로 한 이야기는 아닐 거야. 그리고 너도 우리 집에서는 얼마나 깔끔하게 잘하는데. 걔가 워낙 별나서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 그래도 싫다는 거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편 깔끔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든 타협점을 마련하겠죠. 제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자 시모가 남편을 좀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불러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힘들어서 앞으로 반찬 못 해주니까 너 알아서 식사 해결해라. 밥 얻어먹으려고 우리 집도 오지 말고. 엄마, 안 그러면 나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돼. 어떻게 당분간 좀 안 될까? 나 아들이잖아. 야,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어. 까다로운 너 하나 맞춰주려고 이 늙은 엄마가 고생해야겠니? 결국 시모는 참지 못하고 남편을 혼냈죠. 저는 너무도 속이 시원했지만 아무런 표정 짓지 않았어요. 전화를 마친 남편 표정이 무척 짜증이 나 있더군요. 저는 모른 채 했어요. 어머님이 뭐라 하셔? 여보, 내가 미안해. 앞으로 절대로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식사만이라도 같이 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 진짜 이번 달 적자야. 이제야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깔끔해지려고 해도 시간 없으니까 안 되지? 내가 여태껏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감이 와? 솔직히 카페 하면서 당신 결벽증에 맞추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 근데 당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됐었거든. 자기 몸 하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혼자 못하는데 그걸 나한테 다 떠넘기고 나한테 더럽네 만에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 미안하다고 했잖아. 솔직히 이렇게 시간이 없을 줄은 몰랐어. 그 시간 쪼개서 일하고 살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도 몰랐고. 진짜 미안해 여보. 앞으로는 자기 하는 일에 절대로 토달지 않을게. 그리고 나도 많이 도와줄게. 반성했으면 됐어. 앞으로는 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남한테 미루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약속하자.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로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나한테 말하고 싶은 건 나한테 직접 말하도록 해.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제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인도 힘들었을 테죠. 이렇게 저희는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게 됐고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남편이 제게 한 더럽다는 말은 여전히 가슴속에 콕 박힌 가시처럼 불현듯 저를 콕콕 찔러댔어요. 그렇게 한 번의 태풍이 지나가고 잠잠해졌다고 생각할 때쯤 이보다 더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평소에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차를 사용하는 게 영 꺼림칙한데 그날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를 써야 해서 남편 차를 잠깐 빌렸거든요. 게다가 그때는 남편이 자주 주말 출장이 있던 터라 어렵게 빌린 거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타고 가방을 조수석에다 놨는데 어떤 차가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를 했고 제 가방이 굴러떨어져서 결국은
안에 내용물이 완전히 다 쏟아져 내렸어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차를 휴게소에 주차하고 조수석 바닥을 정리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여성용 바디로션을요. 제가 사용하는 브랜드는 아니었고 남자 차에서 흔히 발견될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냥 립밤이나 핸드크림 같은 거였으면 직장 동료나 고객을 태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바디로션이에요. 1박을 할 거라는 생각이 없으면 보통 챙기지 않는 물건이죠. 저는 순간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들고 남편을 추궁할 수도 없었죠.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증거를 잡을 때까지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집에 오는 내내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 없을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나? 최근에 주말 출장이 너무 잦았어. 이런 생각들요. 집에 와서도 남편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보고 나면 화가 울컥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하루는 술에 절어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남편을 옮기다가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는 벌벌 떨며 확인을 했어요. 설마 있을까 싶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더군요. 카드사 어플에 떡하니 오늘 모텔에 갔던 내역이 있었고 지우지 못한 카톡 내용도 그대로 있더군요. 오빠 잘 들어가, 사랑해, 벌써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오늘 하루 사이에 다 있었어요. 저는 모두 캡처하고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도 남겼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SNS를 통해서 그녀의 SNS 주소도 알아냈어요. 그날 저녁 그 상간녀의 SNS를 보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 여자가 여행 갔다고 한 날짜들은 모두 빠짐없이 남편의 주말 출장 날과 겹쳐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임을 짐작 가능한 사진들을 보니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주말인 다음 날은 카페에는 중요한 날이었고 어쩔 수 없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이른 아침 카페로 향했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제 속도 모르고 쿨쿨 자는 남편을 보니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고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오후에 남편이 술에 깨서 제 카페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외국인 단골과 같이 있었는데 그가 제게 인사차 포옹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톡톡 치며 웃어 보이고는 카페에서 나갔죠. 그런데 남편이 완전 똥 씹은 표정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 사람 누군데 당신을 껴안아? 그것도 카페에서. 여기를 술집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엄연히 한국이라고, 한국. 그리고 당신도 저런 사람은 받아주면 안 되지. 더럽게 다른 남자랑 포옹을 하고. 또다시 등장한 단어, 더럽게. 그 말에 참다 꾹꾹 눌러놓은 화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더러워? 뭐가 그렇게 더러운데? 외국인이야. 그 사람한테 그건 그냥 인사야. 근데 네가 나한테 더럽다고 할 처지는 아니지 않니? 너야말로 뒤로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주제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뒤로 더러운 짓을 해? 나는 그런 적 없어. 잘 알아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 너 잘못 없는 사람 잘못 있다고 말하면 무고죄 되는 거 몰라? 죄가 없어야 무고죄지. 죄가 있으면 무고죄가 아니지 않을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차 안에 여자 바디로션 떨어져 있더라? 툭 튀어나온 바디로션 이야기에 남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었어요. 제게 어떤 말을 할까 싶었는데 첫 마디는 발뺌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흘리고 간 건지 고객이 떨어뜨리고 간 건지 나도 몰라. 그런 거 가지고 지레짐작하는 거면 주말마다 출장 가는 거,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다 알아. 예쁘장하게 생겼더라. 웨이브진 긴 갈색 머리에 손톱은 어찌나 돈을 쳐발랐는지 아주 휘황찬란하던데? SNS에 명품 자랑하는 사진으로 도배한 여자 말이야. 내 말이 틀려? 그래, 나 여자 만나고 다녀. 근데 그렇다고 당신이 나한테 큰 소리 칠 이유는 없지. 당신이야말로 이런 식으로 카페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아까도 외국인이랑 끌어안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것도 다 바람 피우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 네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커피나 팔면 되지 왜 포옹을 해? 그냥 손님이기 이전에 단골이고 친구야.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거? 그 친구랑 사이에는 없어. 근데 네가 그런 말 하니까 정말 웃기다. 다른 년이랑 뒹굴고 집에 들어와서 잠이나 자는 네가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 다 알아. 저번에 당신 술 취해서 들어왔을 때 핸드폰 화면에 떡하니 떠있더라. 그 여자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 술에 떡이 돼서 지우는 건 잊어버렸니? 너 지금 나더러 더럽다고 했어?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냐고. 솔직히 진짜로 더럽게 사는 게 누군데? 여태까지 살면서 깨끗하게 산다고 느껴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솔직히 내가 하기 힘드니까 당신한테 맡겼을 뿐이지. 집안 살림 하나조차 마음에 들도록 못하는 여자, 나도 사양이야. 사양한다니 다행이네. 우리 이혼해. 나도 지긋지긋해. 새로 사귀는 여자가 얼마나 깨끗하게 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그 까다로운 입맛 잘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네. 결국 저희는 제 카페에서 피 터지게 말싸움을 해버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누가 누구한테 더럽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랑 할 거 다 하고서는 집에 와서 내 옆에서 잠을 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더러운 일이거늘.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과의 관계는 그 여자가 생긴 뒤로 한 번도 없었어요. 저놈이 감히 저를 탓할 수나 있어요? 그리고 사양이라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왜 자기가 하는지.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고 모든 원인이 그쪽에 있는데 피해는 오롯이 저 혼자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이야기하고 저는 남편 집에서 나올 준비를 착실히 해가고 있었어요. 친정이 워낙 멀어서 지금 당장 나와서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꼴도 보기 싫은 남편놈과 함께 보내야 했어요. 이틀 뒤에 시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흥분한 채로 제게 따지더라고요. 예, 너희 이혼하게 됐다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로 잘 맞춰 사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그 사람이 이유는 말 안 해주던가요? 뭐 다 네 탓이라고만 하더라고. 카페에서 외간 남자 만나고 다니고 자기한테는 신경도 안 써준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면 얘 당분간 일 그만두고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해야지. 이 나쁜 놈은 시모에게도 이혼 사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헤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예요. 저한테는 남자 같은 거 없어요. 단골 외국인이 저한테 인사하려는 거 보고 전화리인 거고요. 근데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랑 몰래 만나고 있는 거 저한테 다 들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시모는 잠시 말을 못 잇더니 딱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나설 일이 아니네. 알아서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결해라. 남편이 그렇게 민감하게 굴 때마다 뒷수습했던 건 시모였던지라 이번에는 뒤치다꺼리하고 싶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발을 슬그머니 빼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리셨죠. 그렇게 시모와 전화통화를 끝내고 평소보다 늦은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에 아주 굽이 높은 하일이 놓여 있더군요. 중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에 남편과 그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 두 사람을 보는데 가라앉았던 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혼 소송 중인 건 맞지만 적어도 지가 인간 새끼라면 소송 중에 상간녀를 집안까지 데려오는 건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둘이 어깨동무하고 소파에 딱 붙어 앉아 영화를 한 편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 오셨네? 어쩌죠? 오늘은 저도 여기서 놀다 갈 건데. 어차피 이 집 우리 그이 집인데 당신이 좀 나가주면 안 될까요? 어차피 불청객이잖아요. 이혼도 곧 할 마당에. 안방마님 역할에 심취해서는 저한테 비꼬는 말을 하는 상간녀를 보고 있자니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투쟁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직 이혼은 소송 중에 있고 법적으로 아직은 부부예요. 서로 신뢰며 애정이 깨졌다고는 해도 법적 부부 사이니 한 집에 살아야 하죠. 그리고 그 어디에도
소송 중에 상간녀를 집에 데려올 수 있다는 법 같은 건 없어요. 그이 집? 재산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는 제 집이기도 해요. 객이면 객답게 찌그러져 있으세요. 시답지 않게 마니맹세 그만하시고요. 말씀이 좀 과하시네요. 하긴 남편 빼앗긴 유부녀가 얼마나 히스테릭한지 안 봐도 뻔하죠. 다른 여자한테 남편 뺏긴다는 경험이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마누라 있는 남자 꼬셔서 남의 가정 파탄내는 상간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당한 일이 그리 흔한 경험은 아닌데 그쪽은 남자 뺏긴 여자 심정을 잘 아는 걸 보니 많이 뺏어보셨나 봐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남의 것 뺏는 여자는 평생 남의 것 뺏고 살잖아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니, 이 아줌마가 보자 하니까 처음이고 아니고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남자 뺏긴 쪽이 나쁜 거지. 그러게 관리를 잘하지 그랬어요? 아무리 남자 뺏긴 게 분해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 뺏겨서 분하다뇨? 앞으로는 깔끔 떠는 척 오만상하더니 뒤로는 와이프 몰래 여자 만나서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더러운 새끼는 제 쪽에서 사양이에요. 둘이 짝짝꿍이 잘 맞는 것 같으니 잘 사세요. 내 눈에 안 띄이는 곳에서 상간소송 위자료나 갚으면서요. 결국 저와 말다툼이 끝나지 않자 남편놈은 그 상간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야 꼿꼿하게 서 있던 제 몸은 무너졌어요. 저 나쁜 놈이 벌써 집에 상간녀를 당당하게 들일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뻔뻔함과 똥배짱에 저는 여러모로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부랴부랴 짐부터 챙겼어요. 그러고는 제 카페로 갔어요. 카페에는 다행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쪽방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잠을 자며 저는 상간녀의 SNS를 살폈어요. 그런데 몇 장의 사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여자는 주로 남자랑 같이 있는 사진을 꼭 얼굴만 보이지 않게 찍어서 올리거든요. 몇 장의 사진에 찍힌 남자가 제 남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특히 한 장은 너무 이상했어요. 식사 자리였는데 해산물이 가득한 식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해산물, 즉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절대 먹지 않을 음식을 앞에 두고 사진을 찍었다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아닌 것 같은 사진을 캡처해서 남편에게 슬쩍 보냈어요. 그러고는 언제부터 갑각류를 먹게 됐냐, 여태까지 나 속인 거냐 하고 문자를 보냈죠. 그랬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소송 중 남편 쪽에서는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가 연락이 왔어요. 예,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너희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이미 이혼하기로 이미 다 합의됐어요. 남편도 이미 동의한 내용이고요. 상간녀랑 집에 같이 들어와 있던 바람에 저는 집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에요. 네가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는 나도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 아들도 피해자야. 그건 너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시모가 도대체 뭔 소리 하나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남편놈 팔자도 험하다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연락했었잖아요. 남편이 아닌 남자와 그 상간녀가 사진 찍은 걸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일이 커졌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그 남자 누구냐고 추궁하고 그러던 차에 그 사진 속 남자가 남편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나갔는데 자기가 그 상간녀 애인이라고 유부남 주제에 왜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냐며 서로 주먹 다짐까지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뭐 뿌린 대로 거뒀다고나 할까요? 그 여자는 유부남 만나면서 따로 남자친구도 착실하게 만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남편놈이 그 남자랑 만나서 싸우고 집에 와서 그 상간녀에게 남자 관계가 문란한 것에 대해 따졌더니 상간녀가 너도 어차피 바람 피워서 나 만난 거 아니냐며
남의 인생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시모 말로는 남편 놈이 자기도 그 많은 남자 중에 한 사람뿐이라는 걸 알고서는 배신감에 여자를 쫓아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비가 나올 테니 남편에게 딱 붙어서 위자료를 뜯을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어발식 자유연애 하다가 결국엔 남편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으니 생각보다 너무 어이없는 결말이긴 했어요. 물론 많은 남자들에게서 또 많은 걸 뜯어내며 억울하게도 그 여자는 또 잘 살아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남편의 상황이 저에게 위로가 되진 않죠. 가정을 버리고 뒤에서 몰래 외도를 저질렀잖아요. 비록 그 여자는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지만 법적으로 유부남이었으니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맞는 건데 뜬금없이 왜 시모가 저한테 재결합을 운운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어머님,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들과 행동까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이 나더러 더럽다고 한 말을 잊지를 못해요. 더러운 여자랑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 저렇게 미친년한테 당하고 이렇게 처량하게 혼자 살면서 위자료 갚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라. 응? 여태까지의 정이 있는데. 죄송해요. 저는 이제 아무 감정 없어요. 이혼 소송도 이제 마무리 다 되어가고 솔직히 남편한테 정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남편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이야기를 어머님이 전화해서 하시는 게 더 이상한 일이잖아요. 본인이 힘들면 연락은 오겠죠. 받아들일 생각은 없지만. 결국 시모는 자기가 원하던 것은 얻지 못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5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더라고요. 저희 사이에는 애도 없었으니 친권이나 양육권 생각할 것도 없었고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도 크게 제 생각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는 받았어요. 그렇게 정식으로 이혼이 돼서 남남이 된 그 이튿날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 문자며 카톡을 엄청나게 남겼더라고요. 오후 3시쯤 저희 가게로 오겠다고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후 3시에는 보는 눈이 많을 것 같아서 카페 닫는 시간에 맞춰서 불렀어요. 이혼 소송하며 거의 4개월을 따로 살아서 그런지 오랜만에 보는 전 남편의 얼굴은 뭔가 짠하면서도 보는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다 해결이 됐는데도 짜증이 나는 걸 보니 제가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꽤 크구나 싶었죠. 무슨 일로 부른 거야? 자기야. 누가 자기야? 우리 이혼했어. 호칭 정리 제대로 해줄래?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지 마. 나 당신한테 할 이야기 있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말했는데 우리 이혼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나 정말로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어.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뜬금없는 소리에 저는 헛웃음만 나왔어요. 이혼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혼을 번복하자는 유책 배우자를 보고 있으려니 이건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왜? 나한테 재산 나눠주기 싫어? 법원에서 이미 다 확인해서 나온 건데도 싫니? 아니면 위자료 주기 싫어? 그것도 아니면 상간녀 위자료까지 네가 내야 해서 돈이 2배라 더 싫은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나 진짜로 반성하고 있고 그 여자는 이미 헤어졌어. 집에서 내쫓았다니까. 진짜로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물론 이혼하기 전에 헤어졌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시모에게 사정을 대충 들어서 상간녀의 양다리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껏 비꼬아주기로 했어요. 상간녀랑 왜 헤어져? 상간녀랑 그렇게 사랑해서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 만나려고 한 거 아니었니? 그때 바람 피운 거 알았을 때 당신 나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도 안 했어. 발뺌하다가 확실해지니까 어쩌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지.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만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야. 근데 애지중지하던 여자를 왜 내쫓아? 그냥 살아. 이제 눈치 볼 일도 없잖아. 나도 몰랐지. 그 여자가 그런 여자인지. 같이 살았던 몇 주간 정말 지옥같이 보냈어. 위생관념도 너무 없고 엄청 더럽더라고. 분명히 나랑 만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같이 살고 보니까 나랑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태껏 나랑 만났을 때 보여준 건 다 연기였나 봐. 나도 그 여자한테 속아서 당신하고 이혼하고 낚인 거였다고. 이런 내 사정도 좀 이해해줘. 그래? 너 만날 때만 엄청 깔끔 떨었나 보네. 그래도 사랑하잖아. 더러운 건 좀 참아. 나랑 살 때도 더러워서 힘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 당신은 그 어떤 여자랑 살아도 더러워서 못 견딜 거야. 그럼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당신이 얼마나 노력해주고 있는지를 이제 겨우 알았어. 그 여자는 노력할 생각도 없더라고. 사실 당신한테 그 사진 전송받고 그 여자한테 남자들에 대해서 추궁하니까 결혼하면 다 정리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한마디 하면 내 앞에서 다른 남자한테 연락하고 집 나가서는 하루 내내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잠깐 뭐에 씌었나 봐. 그런 게 아니고서야 그런 여자한테 왜... 그래서 내가 그만큼 노력한 게 이제야 눈에 보인다고? 이혼을 다 하고 나서 서류까지 정리가 다 됐는데? 너도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찾아오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 넌 깔끔 떠는 만큼 뻔뻔해서 그런지 이혼한 전처 얼굴 보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가 봐? 웃지 마. 나 진짜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몸도 힘들어. 아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성병 걸렸어. 그 여자가 나한테 옮겼다고. 나야말로 진짜 미치겠어. 그 이야기 듣는데 제 귀를 의심했죠. 저는 그 순간 남편보다 제가 더 걱정됐어요. 혹시라도 그 여자 때문에 저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다행히 서로 사이가 나빴을 때라 저한테까지 그 병이 옮지는 않았더라고요. 야, 넌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 그 여자 남자도 많았다면서. 그러면 알아서 걸렀어야지. 넌 지금 네 몸은 물론이고 나한테까지 병균 옮길 뻔했어. 알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나 정말로 너무 힘들어. 왜 내가 이런 병 때문에 병원을 다녀야 해? 병원 갈 때마다 쪽팔리고 완전 더러운 새끼 된 것 같아서 기분 더러워. 그렇게 더러운 걸 싫어하는 전 남편은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병에 걸렸고 그걸 견디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하래요? 네가 스스로 네 몸을 힘들게 한 걸 왜 나한테 와서 하소연이야? 그리고 너 병 걸려놓고는 나한테 와서 재결합 운운하는 건 더 미친 짓이라는 생각 안 들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사람 한 번만 좀 살려줘. 나 이러다가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버릴지도 몰라. 지금도 스트레스로 탈모도 오고 있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당신이 옆에 있으면 나 진짜로 편해질 것 같아. 응? 제발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 치고. 남편은 제 소매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혀를 찼어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남편 손을 쳐내버렸어요. 야, 이 더러운 새끼야. 바람 피우기 전에 그런 걱정을 먼저 하지 그랬어. 어디서 감히 나한테 다시 만나자는 미친 소리를 짓거려?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나는 너처럼 아랫돌이 잘못 눌려서 병이나 걸리는 더러운 남자랑 살기 싫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혹시라도 병 나았다고 또 찾아오지도 말고. 난 당신 병이 싫은 게 아니고 당신이 한 행동이 싫은 거거든.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고 저는 남편에게서 떠나왔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질 사이였으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둘이 함께 살림 차리겠다고 여자를 데려와 떵떵거렸다니. 게다가 그렇게 깔끔 떨며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으면서 본인은 불륜 한 번에 자기가 제일 혐오하는 성병까지 옮아서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인생 제 손으로 지옥으로 만든 사람하고 영 끊고 사는 게 속 편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마저 지옥으로 끌어들일 사람이니. 게다가 정말로 반성했다면 저한테 돌아오라고 말하면 안 되죠. 반성을 안 했으니까 돌아오라고 같이 살자고 징징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놈은 애초에 걸러야 하는데.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이런 남자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산 제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잠깐 했네요. 나중에 전 남편이랑 상간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전 남편이 자기가 그 상간녀 때문에 모든 걸 잃고 화가 난 나머지 상간녀와 사귀는 남자들, 특히 자기랑 주먹 다짐한 남자를 찾아가서 상간녀 때문에 더러운 병에 걸렸다며 이악 물고 말해줬대요. 결국 그 상간녀와 사귀던 남자들도 상간녀에게 따지고 한바탕 난리친 뒤에 그녀에게서 다들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간녀도 참 대단한 게 그 남자들 다 떠나갔는데도 여전히 호구가 되어줄 남자를 찾아서 열심히 연애 활동 중이더라고요. 그래도 SNS 들어가 보니 예전만큼 풍족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여자 인생도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만든 거겠죠. 본인 손으로 무덤 팠잖아요. 싱글인 남자만 만나고 다녔어도 그럴 일 없었을 텐데. 유부남을 만나고 다녔으니 그 여자 이야기 듣고 나니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해 궁금하지 않았어요. 못 살고 있는 거 확인하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이혼했을 때는 제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죠.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나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가해자가 되기도 싫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되는 것도 싫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이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보는 것도 싫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동정심이 실은 동정심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걸 잘 알아요. 혼자 있는 제가 걱정된 친구들은 지금도 주변 사람들 만나보라고 소개팅 시켜주곤 하거든요. 이 나이에 결혼 한 번 실패를 한 제가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할 때마다 친구들은 너 아직 인생의 반밖에 살지 않았다고 너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말해줬어요. 행복해질 자격.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냐는 식으로 비관적인 생각만 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걱정과 도움으로 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이 아니라서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이혼남이라 더 그런 것 같고요. 첫 연애 때는 많은 걸 숨기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좋은 면만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상대방과 내가 서로의 본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여전히 무섭지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글을 쓰면서 그때 생각으로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속이 시원하고 재미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약 그 상간녀랑 잘 살고 있었다면 또는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한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테죠.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저도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으니 이 사연글을 계기로 이제 옛날 일은 다 훌훌 털어버릴 거예요. 글 읽고 계시는 분들도 마음에 찝찝하게 남아있는 게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 편안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헛똑똑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부모님께 가끔 듣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겼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을 겪은 지금은 그야말로 제가 헛똑똑이로 살아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도 잘 해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똑 부러진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살아왔는데요. 저를 정말 잘 아시는 부모님은 제가 똑똑한 척하는 헛똑똑이라서 막상 제 목도 잘 챙기지 못하고 허튼 짓을 한다는 걸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더욱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 관리도 허투루 하지 않으며 지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가장 비참했던 시절에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바로 전 신우였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 안의 화장실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죠. 손을 씻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쏘아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신우가 한쪽 입술만 픽 올리면서 저를 비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안 그래도 한 번 만나면 머리털 좀 다 뜯어놓고 싶었는데 하필 면접 보는 회사에서 만날 게 뭐야? 여전히 말버릇 고약한 건 여전하네. 면접 보러 왔으면 남의 회사에서 진상 부리지 말고 얌전히 있다가 가. 그리고 짜증나니까 아는 척 하지 말고. 참나, 누가 누구한테 짜증난대? 그쪽 때문에 내 일진이 지금 재수가 없거든? 보아하니 여기 면접 보러 온 것 같은데 누가 언니처럼 나이 많은 사람 써주겠어요? 그 나이 먹도록 면접이나 보러 다니나 보네.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린데. 너야말로 이제 30 중반인데 너 백수라서 경력도 하나 없잖아. 뭘 믿고 면접 볼 생각을 하니? 저는 인상을 팍 쓰며 눈썹을 올리는 신우의 어깨를 팍 치고 화장실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면접 장소로 걸어 들어갔죠. 제가 들어가자 이미 면접장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건넸답니다. 맞아요. 저는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랍니다. 몇 년 전에 이혼한 뒤에 더욱 스펙을 쌓아서 지금의 회사의 임원으로 이직을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작지만 앞으로 수요가 많은 분야의 회사라서 만족하며 다니고 있답니다. 오늘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들을 더 뽑으려고 면접을 보는 자리인데 신우이를 여기서 본 거죠. 저는 신우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차례로 면접을 봐나갔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우이가 다소곳한 표정으로 면접장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정상적인 사람 흉내를 내고 있으니 기가 막혀서 혼자 헛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신우이가 깍듯이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고 차갑게 신우이를 보고 있는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신우이가 저를 보고 제 앞에 이사라는 팻말을 보고는 동공이 마구 흔들리면서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의 질문에 덜덜 떨면서 제대로 답도 못하는 신우이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예전 결혼 생활을 떠올렸답니다. 사회에 나와서 만났으면 상대도 안 했을 신우이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도대체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사내 연애로 오랫동안 만났던 남자와 헤어지고 1년 동안 방황을 했었어요. 저도 그랬고 회사 사람들도 당연히 결혼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30대 중반이 되니 마음이 급해져서 소개팅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전 남편이었던 거죠. 남편은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소개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느낌은 처음입니다. 이런 걸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걸까요? 처음 만나자마자 느끼한 말을 해대서 사실 처음부터 호감이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정말 열정적으로 구애를 했답니다. 거의 40에 가까운 남자가 20대 남자처럼 열정적으로 애정을 쏟아주니까 저도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직업도 대기업 팀장이라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같이 산다고 했지만 가족 문제가 그렇게 크게 결혼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연애는 6개월 정도 하고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자주 내비치긴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랑 여동생을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 특히 내가 취직할 때까지 용돈 주셔가며 도와주셨지. 그래서 난 진짜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도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어느 부모님이든 다 애틋하고 그렇지. 결혼 전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우리 효도는 각자 하자. 요즘 다 그런 거 알지? 어차피 분가해서 우리 둘이 사는데 양가 부모님들 뭐 얼마나 보겠어. 우리도 각자 일하느라 바쁘고. 근데 우리 엄마는 며느리랑 딸같이 친하게 지내시는 걸 항상 바라셨으니까 여보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너무 정없게 그러지 말고. 그래, 최선을 다한다니까. 그럼 자기도 우리 아버지랑 낚시도 가고 잘 지내줘. 우리 아빠도 사위랑 낚시 다니는 게 꿈이래. 제가 그렇게 말하니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었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계속 이런 문제로 다투면 결혼을 못할까봐 참았던 것이죠.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고급 한정식 식당을 제가 직접 예약했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정시에 도착하셔서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와 신우가 1시간이나 늦게 온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니 친정 아버지는 오히려 괜찮다고 다독여주셨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두 사람이 거만한 태도로 들어오더라고요. 하필 골라도 이런 외진 데를 고를 게 뭐람? 택시도 안 잡히고 차는 또 어찌나 막히는지. 오빠,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식당을 잡은 게 문제지. 아, 짜증나. 배고파 죽겠네. 두 사람은 미안하단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자 제가 더 민망해졌답니다. 결혼식 날짜는 6월 20일로 받았는데 어떠신가요? 이날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아, 안 돼요. 나 유럽 여행 갔다가 오는 날이 24일이니까 그 이후로 해요. 여행이요? 이미 예약을 다 한 거예요? 항공권도 다 샀어요? 아니, 아직 산 건 아닌데 이미 친구들하고 날짜 다 맞춰서 안 돼요. 아, 더 늦게 해요. 결혼식이 뭐 대수라고. 네? 오빠 결혼식이 여행보다 더 중요하죠. 제가 알아보니까 식장도 21일이 제일 저렴하고 조건도 좋아요.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21일 말고 그 다음 주 주말로 하면 되지. 일주일 차이가 뭐 그리 대수라고 그래? 벌써부터 신우이를 이기려고 하니? 우리 아들같이 잘난 남자랑 결혼하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사부인, 안 그래요?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물컵을 쾅 하고 세게 놓으셨어요. 어머니가 얼른 아버지 손을 잡아 말리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답니다. 화가 난 아버지를 보고 시모가 그제야 말을 아끼더라고요. 결국 결혼식 날짜는 다시 잡아보기로 하고 그 비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상견례가 마무리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친정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떠올리니 저도 마음이 심란해져서 결혼하는 게 잘하는 일인지 헷갈렸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뜩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간 고심 끝에 남편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매일 저녁마다 집으로 찾아와 친정 부모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비는 게 아니겠어요. 제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고 일주일 정도를 매일 와서 아버지를 설득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도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남편이 결혼식이며 신혼여행까지 책임을 지고 진행시키더라고요.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가며 결혼식을 준비하는 걸 보니 이 남자를 믿고 살아가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여름에 신부가 되어 결혼식을 치르는 날이 다가왔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사진 찍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문소리만 듣고도 본능적으로 신우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신우를 본 친구들이 경악을 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도 신우를 쳐다봤는데 세상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거기다 빨간 구두를 신고 화장도 세상 촌스럽게 하고 와서 누가 보면 결혼식 파토 내려고 온 여자인 줄 알겠더라고요. 아가씨, 왜 한복을 안 입고 원피스를 입었어요? 근데 원피스 색이 좀... 색이 왜요? 이거 베이지 색이에요. 내가 살 때도 흰색 아닌 거 확인하고 산 거예요. 나도 예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 명품이라고요. 소리를 삑 지르고 제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친구들도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신우이 옷을 보고 다 수군수군 됐죠.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버진로드를 걷고 여차저차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사진 찍는 순서가 되고 신우가 제 옆에 딱 서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가방순이 친구가 신우의 옆을 파고들어 제 옆에 서주더라고요. 덕분에 하얀 옷 옆에 하얀 옷이 되는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부케도 던지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시모가 앞으로 떡하니 나와 사진사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다 찍은 거죠? 그럼 나 좀 찍어줘요. 여기 배경도 멋있고 좋네. 아, 얼른요. 사진사가 영문을 몰라 쳐다보니 시모가 얼른 의자를 하나 가져와서 가운데에 딱 놓고 앉더라고요. 자자, 얼른 찍어줘 봐요. 오늘처럼 이렇게 화장하고 한복 곱게 입었을 때 독사진 좀 찍어두려고 그래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하객들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남편을 푹 찔렀어요. 지금 어머니 뭐 하시는 거야? 왜 갑자기 사진을 찍으신다는 거야? 좀 말려봐. 아니,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셨다고. 나중에 쓰실 영정사진 좀 찍으신대. 뭐? 지금 뭘 찍는다고? 제정신이야? 자기도 알고 있었어?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뭐가 대수라는 듯이 오히려 놀라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까지 하더라고요. 사돈도 오늘 한복 곱게 입으신 김에 한 장 찍어둬요. 이게 다 돈 버는 거니까. 결국 친정 부모님은 얼굴이 굳으셔서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그 와중에 시모 머리까지 매만져주며 사진 각도까지 체크하는 신우 모습에 남아있던 하객들이 웃기까지 했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죠. 결국 시모는 영정사진을 찍었고 저는 결혼사진 앨범 선택할 때 시모 사진도 비싼 돈을 주고 사야만 했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도 결혼식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떡하니 의자 놓고 앉던 시모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니까요. 신혼집은 시댁과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남편이 시댁이 있는 동네가 좋다면서 직접 전세 자금까지 다 내면서까지 마련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서 살게 된 거죠. 신혼여행 다녀오고 그 다음 주 주말부터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오라고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엄마가 나랑 떨어져 살게 되니까 적응이 안 돼서 너무 울적하시대. 토요일마다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는데 가면 안 될까? 매주 토요일마다 가자고?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나도 쉴 시간은 있어야지. 그럼 일요일은 우리 집에 매주 갈 수 있어? 아니잖아. 지급은 초반이니까 좀 맞춰드리고 점점 안 가면 되지. 아,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고. 일단 이번 주는 가는 거다. 알았지? 그렇게 토요일에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요. 진짜 너무 가기 싫었지만 신혼이니 좋은 게 좋은 거란 심정으로 따라 나섰죠. 저녁 5시쯤 도착해서 나가서 외식을 하던지 배달을 시켜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댁에 딱 들어가니 시모가 제 인사도 받지 않고
고갯짓으로 주방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했지만 주방으로 들어가 봤는데 싱크대 가득 장봐온 채소며 고기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온 시모가 말했어요. 어디 이제 시집을 왔으니 솜씨 좀 보자. 오늘은 간단하게 갈비찜이랑 잡채 좀 해봐라. 내가 너 힘들까봐 장까지 미리 다 봐뒀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전 요리 잘 안 해봐서 갈비찜 같은 건 못해요. 나가서 외식하면 안 될까요? 너는 나이가 몇인데 음식도 못하는 게 말이 되니? 앞으로 명절이며 제사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는 이 집안의 큰 며느리야. 얘가 아주 정신을 빼놓고 살았네. 니네 엄마는 여지껏 뭘 가르친 거야? 그리고 못하는 게 어딨어? 지금부터 배워. 요즘 인터넷 보면 만드는 법 다 나와 있잖아. 보면서 해봐. 시모는 저만 남겨두고 거실로 가버렸죠. 황당해서 남편을 좀 부르려고 했는데 셋이 예능 프로를 보며 아주 배꼽을 잡고 웃고 있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편과 눈 좀 마주치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매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얼른 하라는 식으로 또 고갯짓을 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갈비찜 만드는 법을 검색해서 따라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드는 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혼자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고 있는데 신우가 어슬렁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죠. 뭐,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언니 진짜 잡채도 처음 해봐요? 그래놓고 어떻게 결혼을 할 생각을 했지? 아가씨, 지금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좀 도와주던지 아니면 나갈래요? 무서워. 네, 나갈게요. 오늘 안에는 먹을 수 있으려나 몰라. 그러면서 제가 썰어놓은 당근을 하나씩 빼서 먹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니까 신우가 훗 하고 비웃고는 들었던 당근을 탁 던져버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다 때려치고 집으로 뛰쳐가고 싶었지만 참을 인자를 새기며 계속 요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거의 2시간 동안 만들어서 간신히 밥상을 차렸는데 얄미운 신우가 또 한마디 하면서 식탁에 앉더라고요. 배고파 죽겠네. 갈비찜 30분이면 할 걸 무슨 2시간이 걸려? 너무 짜다. 오빠, 잡채 좀 먹어봐. 와, 이렇게 맛없는 거 처음 먹어봐. 우리 아들 도대체 장가 가서 뭐 먹고 회사 가는 거야? 너 남편 저녁밥은 챙겨주니? 그 쉬운 갈비찜도 이따위로 만들고 한심하다 한심해. 너 안 되겠어. 매주 주말마다 와서 요리 배워. 알았어? 저희는 저녁까지 회사에서 다 먹고 와요. 그리고 요즘 밀키트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돈도 더 절약돼요, 어머니. 말 대답 좀 하지 마라. 너 제사상도 밀키트로 차릴 거야? 에휴, 얘를 뭐부터 가르쳐야 돼? 나이나 어리면 그러려니 하지. 이건 40이 다 돼가면서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차리는 걸 하필 데려와가지고. 시모는 거칠게 숟가락을 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고 이런 대접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답니다. 입술을 꽉 물고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시누이와 시모는 못 먹겠다면서 거실로 나가서 계속 궁시렁대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가단 폭발할 것 같아서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제가 나가는 걸 본 시모가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어디서 베어먹은 버르장머리야? 당장 안 들어와? 누구 보고 설거지하라고 부엌을 개판으로 만들고 나가는 거야? 야!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뒤따라오더니 시모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계속 강요하더라고요. 그런 남편도 꼴 보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냉전이 이어졌답니다. 시모와 신우는 하루에 수십 개씩 메시지를 보내는데 스토커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네요. 소름까지 끼쳐서 아예 며칠은 핸드폰을 끄고 살 정도였답니다.
특히 어이가 없는 건 제가 그렇게 가버렸는데도 신우가 매주 금요일마다 먹고 싶은 메뉴를 보내는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진심으로 신우이가 덜 떨어져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읽지도 않고 철저히 무시해버렸죠.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막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확인을 해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저승사자처럼 서 있더라고요. 언니, 왜 연락을 안 받아요? 혹시 나 차단한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네. 무슨 일인데 야밤에 집까지 찾아와요? 급한 일이 있으면 오빠한테라도 연락하면 되잖아요. 엄청 급한 일이니까 내가 쫓아온 거죠. 나 내일 갑자기 면접이 잡혀서 내일 입고 갈 옷 좀 빌려줘요. 언니는 회사 다니니까 정장 많잖아요. 신우는 통보하듯 말하고는 거침없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얼른 뒤따라갔는데 벌써 옷장을 열고는 제 옷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옷을 막 뒤져요? 그리고 아가씨랑 나랑 사이즈가 다른데 어떻게 입으려고요?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좀 사이즈 넉넉한 거 없어요? 아니, 내가 당장 옷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빌려 입는다는데 뭘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그래, 내일 면접 본다는데 당신이 좀 좋은 마음으로 옷 좀 챙겨줘. 이 옷 괜찮네. 나 이거랑 이 블라우스 가져가도 되죠? 어? 이 가방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나 내일 한 번만 들고 갔다 오면 안 돼요? 가방은 안 돼요. 나도 큰 마음 먹고 산 거라 몇 번 들지도 않았어요. 옷만 가져가요. 언니, 새 것도 아니고 쓰던 건데. 내일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잖아요. 정없이 뭘 그렇게 딱 잘라요? 딱 한 번만요. 그럼 잘 쓸게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신우는 가방이랑 옷들을 가지고 현관문으로 질주를 하더라고요. 현관문까지 휑하게 열어놓고 가버린 걸 보니 기가 막혀도 진짜 한참 막히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한마디 할 줄 알고 슬그머니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저는 혼자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화를 식혀야만 했답니다. 하루만 입고 돌려준다더니 옷과 가방을 가져간 지 벌써 한 달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앞세워서 시댁으로 찾아가 봤죠. 아니 그렇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더니 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집까지 다 왔냐? 온 김에 저녁이나 해서 먹고 가라. 역시나 제가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시모는 밥 타령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신우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정리를 안 하고 사는지 돼지우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신우 옷장을 열어 제 옷을 찾기 시작했죠. 저 구석에 돌돌 말려서 처박힌 블라우스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옷을 펼쳐보니 세상에 김치국물 자국이 길게 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비싸게 주고 산 실크 블라우스였는데 그걸 가져가더니만 마구 더럽혀 놓은 모습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더럽혔으면 빨아놓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우가 저를 자기 아래로 생각하니까 이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옷장을 뒤져서 신우의 옷 중에서 그나마 비싸 보이는 니트를 찾아서 화장실로 갔어요. 그러고는 변기 안에서 신우의 옷을 마구 쑤셔놓고 나와버렸어요. 마침 신우이가 집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뺏어갔던 가방을 떡하니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하루 빌려간다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왜 옷을 안 가져와요? 그리고 그 가방, 내 건데 왜 본인 것처럼 들고 다녀요? 당장 내놔요. 아, 진짜.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집까지 와서 난리예요. 어차피 언니한테 이 가방 어울리지도 않아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들면 뭐해요? 들고 다녔으니까 준 거잖아요. 그냥 나한테 줘요.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봐요. 옷에도 김치국물 잔뜩 흘려놓고. 아가씨는 기본 예의가 없네요. 당장 가방 내놔요.
저는 신우이 손에서 억지로 가방을 뺏어서 현관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시모가 달려와서 제 팔을 잡고 저를 휙 돌려 세우더라고요. 야, 이게 보자 하니까 우리 귀한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새언니가 돼가지고 신우이가 면접 본다면 정장 한 벌 쫙 사줄 생각을 해야지. 큰며느리 그릇이 간장종지만한데 집안 잘 돌아가겠다. 어머니, 저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에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숟가락 하나를 빌려도 깨끗하게 닦아서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아가씨 하는 짓 좀 보세요. 그때 신우이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변기물이 뚝뚝 떨어지는 니트를 들고 제 앞으로 달려들더라고요. 이거 언니가 이랬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얼마짜린데? 더군다나 니트를 변기에 쳐박아? 진짜 정신병자네? 오빠 정신병자랑 결혼했어. 나 절대 못 넘어가. 얘가 처음엔 아주 얌전을 떨더니만 아주 무서운 애였네. 진짜 네가 이런 거야? 너 제정신이야? 당장 우리 딸한테 사과하고 당장 똑같은 거 사와. 그럼 아가씨도 내 블라우스랑 뜯어진 치마 똑같은 걸로 사와요. 그럼 나도 그까진 니트 사다 줄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 덜 떨어진 아가씨 그렇게 계속 감싸면 아가씨 결혼도 못하고 평생 저렇게 살 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어버버하는 시모를 뒤로 하고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남편도 바로 저를 따라와서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시모와 시누이가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번갈아가며 전화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번도 제 편을 들지 않는 남편한테도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고 말 섞기도 지쳐서 완전히 무시하고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답니다. 한 달 넘게 남편과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기가 죽었는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지내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버려서 남편이 쩝쩝대며 밥 먹는 모습도 꼴 보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야근까지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답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지원해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잠잠하던 시모가 슬금슬금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도 이번 주 메뉴를 적어서 보내기 시작하는데 진짜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루는 제가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전화가 와서 확인도 안 하고 받았는데 앞불싸 신우이더라고요. 이제야 전화를 받네요. 엄마가 이번 주 토요일에 와서 닭볶음탕 만들어서 같이 먹재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용서해주고 다시 잘 지내본다니까 장 봐서 일찍 와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행동한 게 있나요? 아가씨가 나한테 잘못을 빌어야 될 것 같은데. 아가씨 면접 붙었어요? 떨어졌죠? 그럼 지금 하는 일 없는 백수잖아요. 아가씨가 어머니한테 닭볶음탕 좀 만들어서 효도 좀 해봐요. 됐죠? 말 다 했어요? 나도 알바 하거든요.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거 엄마한테 다 말할 거니까 알아서 해요. 내가 엄마 대신 좋게 말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진짜. 저는 픽 비웃어주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대뜸 저한테 핸드폰을 넘겨주는 게 아니겠어요? 인상을 쓰며 전화를 받았더니 시모가 악을 쓰기 시작했죠. 야, 네가 뭔데 시어미를 무시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너 내가 내일 네 회사 쳐들어가서 다 깨부수고 망신 주기 전에 토요일에 장 봐서 집으로 튀어와. 알아들었어? 저는 시모와 전화를 끊고 남편을 쏘아보았어요. 당신 솔직히 몇 달째 시댁에도 안 가고 안부 전화도 안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쌀쌀맞게 구는 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그러지 마.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며느리랑 좀 잘 지내고 싶으시다는데 도대체 왜 그래? 그럼 당신은 왜 우리 집에 전화도 안 하고 가지도 않는 건데?
신우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상식적으로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정 떨어지진 않았어. 아니, 사위랑 며느리가 같아. 사위는 손님이라잖아. 손님이 전화하냐? 그리고 그거 옷 몇 푼이나 한다고 그 난리인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알아? 토요일에 무조건 가는 거야. 역시 남편과는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놈의 닭볶음탕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저를 떠올려 봤어요. 시댁과 남편과 엮이지 않았을 땐 자유롭고 홀가분한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친구들의 말이 그냥 행복에 겨운 투정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결혼을 했는지 너무나 후회되고 할 수만 있다면 작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답니다. 결국 토요일에 장을 봐서 남편과 시댁으로 갔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모와 신우는 저를 아는 척도 안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낄낄대고 있더라고요. 저도 말 섞기 싫어서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닭을 데치고 있는데 시모가 어느새 쓱 들어와서 제가 하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닭볶음탕 해보긴 했니? 닭 냄새 안 나게 잘해라. 네 남편이 얼마나 냄새에 민감한 줄 아니? 전 시모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요리를 해나갔어요. 시모가 머쓱해졌는지 알아서 주방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닭볶음탕이 완성되었고 저는 식탁에 한 상 차려놓았죠. 와, 냄새 좋은데? 맛있어 보이네. 처음인데도 그럴듯한데? 먹어봐야 아는 거지. 아니 하면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렇게 튕겨? 세 사람 다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죠. 저는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이게 뭐야? 토할 것 같아. 왜? 얘, 이게 뭐니? 아우 짜! 소금을 들이부었어? 어머, 그렇게 짜요? 제가 처음 해봐서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먹어봐도 계속 싱거워서 소금을 좀 더 넣었는데. 먹어보니 좀 짜긴 하네요. 어떡하죠? 시모가 열이 받았는지 숟가락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신우는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는지 입을 씻어내는지 한참을 나오지 않았죠.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실수한 거 맞아? 이렇게 소금 범벅을 해놓고 어떻게 남편 먹으라고 내놓을 수가 있어? 너 딱 봐도 일부러 그랬지? 이거 진짜 못 쓰겠네. 주방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너 당장 싹 정리하고 집 청소까지 다 해놓고 있어.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우리는 나가서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난 이번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이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소금 범벅 닭볶음탕을 바라보고 있었죠. 세 사람은 기가 막히다고 한참을 열을 내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주방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닭볶음탕이 담긴 냄비를 가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사실 덜어놓은 한 접시에만 소금을 쏟아부었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닭볶음탕이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찾아오자 친정 부모님은 놀라신 눈치였지만 제가 만든 닭볶음탕을 드시면서 맛있다고 행복하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부모님을 위해 요리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수다를 떨면서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에서 불이 나도록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 친정집 현관문을 누가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놀라신 부모님이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씩씩대며 서 있더라고요. 아니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문을 부수듯이 두드려? 제 처 여기 있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아야 말이죠. 야, 당장 나와. 야라니? 자네 왜 이렇게 흥분을 했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게 우리 집 주방을 개판으로 만들고 일부러 소금을 들이부어서 제 동생은 죽을 뻔했다고요. 아니 시댁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딴 짓을 합니까? 저 절대 못 넘어갑니다. 오늘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지. 야, 당장 나와. 누가 들으면 내가 음식에 독이라도 탔는 줄 알겠네. 당신이야말로 우리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우리 집은 우스워 보여? 이게 아직도 말대답이야? 하늘 같은 남편을 이따위로 취급해? 당장 따라 나와. 남편이 제 손목을 세게 비틀어서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아버지가 남편을 팍 밀쳐버렸죠. 자네야말로 장인 장모를 얼마나 무시하면 내 앞에서 내 딸 손모가지를 비트나? 여지껏 우리 딸 이렇게 대한 거야? 당장 꺼지게. 당장. 친정아버지가 문을 못 닫도록 막아대는 남편을 다시 한번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고는 현관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남편은 한참을 쿵쿵 발로 현관문을 차다가 돌아갔죠. 너 여지껏 이런 취급을 받았어? 네가 저놈보다 뭐가 부족해서? 당장 이혼해라.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더 볼 것도 없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도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당장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난 이혼할 때까지는 절대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일 없을 거야. 내가 그 집에 가는 날은 내 짐을 빼오는 날뿐이야. 오늘 당신 회사로도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당장 도장 찍어서 보내. 내가 바람을 폈냐? 너를 패기라도 했냐? 내가 이혼 안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수로 이혼을 할 건데? 어디 한번 계속 개겨봐. 누가 이기나 보자. 저는 닭볶음탕을 만들러 간 날에 시모와 남편이 한 대화를 모두 녹음했었고 남편이 친정에 와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두 녹음을 해놓았었거든요. 일부분을 남편에게 보내자 남편이 일단 이혼 서류 들고 만나자고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나가서 남편을 기다렸답니다. 문 쪽이 소란스러워 뒤돌아보니 시모와 시누이와 남편이 같이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따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대응도 못하고 몸이 굳어버렸죠.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너는 내가 오늘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쳐놓을 거야.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들겠다고? 이게? 지금 저 때린 거 후회하실 텐데요. 누군 이혼녀 되고 싶어서 되나요? 제 인생도 그쪽 때문에 아주 더럽게 꼬였네요. 보자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뭔 말버릇이야? 이번엔 신우가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우의 팔목을 마구 핥히어대자 시모가 제 팔을 붙들지 뭐해요. 제가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만 있더라고요. 여기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사장님! 제가 소리치자 시모가 제 입을 틀어막기까지 하더라고요. 경찰이 올까봐 무서웠는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길래 안간 힘을 써서 주저앉아 버티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지 다행히도 금방 경찰이 출동했고 다 같이 경찰서로 향했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와서 조사도 받고 결혼하고 참 별일을 다 겪는다 싶었죠. 저는 경찰에게 폭행죄와 협박죄로 세 사람 모두 고발하겠다고 하고 진술서를 적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던 세 사람이 펄쩍 뛰었죠. 아니 가족끼리 좀 다툰 거 가지고 무슨 협박죄? 형사님, 얘 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혜언니가 좀 정신이 이상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준 거예요. 그리고 뭐 증거 있어요? 우리가 때린 증거 있냐고요. 참나, 증거는 차고 넘치네요. 목격자도 많고 카페에는 CCTV도 있습니다. 일단 고소 진행한다니 조사 들어가면 알게 되겠죠. 경찰 말을 듣고는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 비굴하게 미소를 짓더라고요. 아유, 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우리 가족 아니니? 저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개 패듯이 패진 않았겠죠. 아니죠. 키우던 개도 그렇게는 안 때리겠어요. 저는 절대 합의도 고소 취하도 안 할 거니까 법대로 해요. 형사님, 계속 진행해주세요. 남편이 점점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는지 저에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고소 취하하면 이혼해 줄게. 원하면 지금 당장 도장 찍어줄게. 저는 바로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서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남편은 바로 도장을 찍어 건네줬죠. 일단 고소를 나중으로 미루고 이혼 서류부터 접수했고 시댁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서 좀 더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채 넘지 않은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답니다. 이혼 확정 신고한 바로 다음 날 저는 다시 해당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진행했고 몇 달이 지나 시모와 시누이에게 폭행죄로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걸 통보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과 시모에게 계속 연락이 왔고 제가 받지 않자 온갖 욕을 해대며 음성 메시지를 잔뜩 남겨놓았더라고요. 전 상대하기도 싫어서 바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어버리고 남편과 시댁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온갖 노력을 했어요. 1년의 결혼과 이혼 과정은 제 인생에서 철저히 도려내고 싶은 부분이라 오히려 질질 끌지 않고 빨리 해결해서 감사할 뿐이었죠.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연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답니다. 그러다가 헤드헌터에게서 현재 회사의 임원 자리로 스카웃 제의를 받아 이직을 하게 되었고 혼자여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면접 자리에서 전 시누이를 딱 맞닥뜨리게 되니 예전 생각이 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면접 내내 제 눈치만 보며 말도 제대로 못한 시누이는 쫓기듯이 면접장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나 싶었는데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거칠게 제 손목을 낚아채는 거 있죠? 저는 시누이의 손을 탁 쳐내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이게 지금 예의 없게 무슨 짓이죠? 우리 집은 개떡같이 만들어 놓고 혼자 아주 잘 나가고 계셨네? 너랑 이혼하고 우리 오빤 회사에서 잘려서 지금까지 백수야. 생활비가 없어서 우리 엄마가 청소 일하러 다니다가 허리 다쳐서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 다 너 때문이야. 어떻게 책임질래? 네 오빠가 잘려서 다시 직장 못 구하는 게 왜 내 탓이니? 무능력한 네 오빠 탓이지. 그럼 네가 정신 차리고 고깃집 불판이라도 닦아서 돈을 벌어야지. 너 지금까지 백수지?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때문에 빨간 줄 생겨서 취직도 못하는 거잖아.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나 여기 합격시켜. 너 이 사람이여. 신우가 큰 소리를 내는 게 들렸는지 대표님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김 이사님, 무슨 일 있나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대표님, 오늘 면접 지원자인데 끝나고 뭘 좀 물어보셔서요. 신우의 눈에도 대표님이 젊은 훈남으로 보이는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다소곳해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죠.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슬쩍 대표님의 팔짱을 꼈답니다. 대표님이 놀라서 저를 바라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신우이의 입이 떡 벌어진 채 굳어 있더라고요. 비밀로 하자더니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나야 좋지만. 사실 저는 대표님과 1년 넘게 사내 연애 중이었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은데 일만 하느라 여지껏 연애도 많이 해보지 않았던 대표님과 매일 야근하며 붙어있다 보니 이성적인 감정이 싹 트더라고요.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곧 회사에도 알릴 예정이긴 했지만 신우의 부끄러워하는 얼굴을 보니
일부러 보여주고 싶었달까요? 합격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공정하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리세요. 입술을 씹으며 저를 노려보는 신우이를 뒤로하고 대표님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갔죠. 당연히 합격하지 못했고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전 매일을 바쁘게 일하며 지내고 있고 대표님의 프로포즈를 받아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랍니다. 이번엔 아픔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제 자신이니까 항상 저를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이걸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